자, 안녕하세요. 성경세무사입니다. 계속 제가 때마다 신고 처리되면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고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방법상 말씀드리는데, 그 신고 관련한 기초적인 이론 내용도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싶은 게, 이 신고를 하면서 뭐 필연적으로 개념이나 이런 단어들, 명칭, 그리고 뭐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초적인 이제 세법 내용을 강의를 좀 해볼 건데요. 이 강의는 사업자나 일반인한테 꼭 필요한 내용만, 그러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 뭐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몰라도 되는 부분들은 빼고요. 나머지 정말 말 그대로 기초적인 내용들만 가지고 설명을 좀 해볼 거고요. 일단 이제 먼저 부가가치세 처리 다음 달에 돌아오니까 부가가치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그리고 상속세나 증여세, 뭐 요 정도 해가지고 기초적인 세법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은 이제 부가가치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일단 우리가 먼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념부터 좀 알아야겠죠. 여러분들은 부가가치세를 얼마나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마 사업하시는 사업자분들이야 뭐 매 기수마다 부가가치세를 내기 때문에 좀 익숙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으시는 직장인 분들이나 가정주부, 그리고 학생분들은 부가가치세하고는 뭐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 부가가치세라는 게 사업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가가치세가 너무 크다, 부담이 된다, 부가가치세 때문에 사업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부가가치세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내는 금액은 거의 없어요. 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분들이 내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끝까지 보시면 나오게 되는데, 일단 이 부가가치세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대충 한번 봐볼게요. 직장인이 있어요. 직장인들은 항상 힘들죠. 이 직장인이 이제 하루에 일과를 보내는데, 먼저 출근하기 전에 차를 몰고 나가면서 기름을 넣어요. 기름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도착하면 을에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사죠. 그리고 출근을 했다가 일을 하고, 점심 때 이제 식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식사를 하고, 저녁 때 약속이 있으면 뭐 고기에 소주 정도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서 아이들 줄 케이크도 하나 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루의 일과를 보내는데, 부가가치세를 볼게요. 먼저 기름을 10만 원치 넣었다 그러면 여기에, 물론 이제 기름은 부가가치세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 교통세가 됐던 뭐 다른 여러 가지 세금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단순화해서 부가가치세만 편하게 계산을 해보죠. 그래서 10만 원어치 기름을 넣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9,090원을 이미 이분은 내셨어요. 그리고 회사에 도착해서 아메리카노 5,000원짜리 하나 먹었다 그러면 여기에도 부가가치세가 450원이 들어있죠. 그리고 일을 하다가 점심때 9,000원짜리 김치찌개를 먹어도 여기에도 820원의 부가가치세를 내셨고요. 그리고 저녁 때 약속이 있어서 삼겹살에 소주 몇 잔 먹어도 6만 원이라는 금액을 결제를 했을 때 여기에는 5,450원의 부가가치세가 들어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으로 들어오면서 산 케이크 3만 원짜리 안에도 2,730원은 부가가치세로서 부담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A씨 같은 경우에는 하루를 이렇게 보내면서 전체 18,500원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했죠. 이 18,500원은요, 365일 1년 동안 이렇게 냈다 그러면 약 67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신 게 되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365일 매일 이렇진 않겠지만, 사실 여기에 나오지 않아 있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주말에 쇼핑을 한다거나 아니면 집에 가구나 전자제품을 산다거나 그러면 거기에도 10%의 부가가치세를 지불을 하셨을 테니까, 이런 금액들보다는 큰 금액이 한꺼번에 발생할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차를 3천만 원짜리 차를 샀다 그러면 그 중에 300만 원은 부가가치세로 내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한 큐에 금액이 큰 거를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소비를 하고 있지만 알게 모르게 부가가치세라는 금액을 굉장히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아침에 양치질에 사용하는 칫솔부터 치약까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살 때 부가가치세를 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금이라고 하는 것 중에 내고 있는 세금 항목 중에 이게 가장 클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물론 이제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소득세가 많겠지만 굳이 가족 전체의 소비를 놓고 본다면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나는 소득이 적어서 소득세를 거의 안 내니까 세금을 뭐 거의 내지 않고 있어 라고 말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부가가치세를 안 내시는 분들은 없겠죠. 소비를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부가가치세가 얼마나 우리 생활에 들어와 있는지를 설명드린 거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말씀드려야 돼요. 이게 세금이라는 게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드리는데 아무래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지가 있으신 분들만 들으실 수 있는데 요 단계의 개념만 좀 넘어가시면 그 다음부터는 뭐 크게 이해하시는데 어려운 부분은 없으니까 조금만 참아 보세요. 부가가치세는 뭐냐면 말 그대로 부가가치에 붙는 세금이에요. 근데 부가가치라는 건 뭐냐? 쉽게 말해서 여기에 지금 이 일련의 그 생산과 판매와 소비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우리 딸아이가 이제 헤드폰을 사달라 그래가지고 이 헤드폰을 뭐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제조사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이 뒷단계도 더 있겠죠. 그러니까 뭐 플라스틱을 사오거나 반도체 칩을 사오거나 뭐 천을 사오거나 하는 이런 전 단계들도 있을 테지만 일단 단순화시켜서 제조사에서 이 헤드폰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5만 원에 판매를 하게 되거든요. 판매점에. 그러면 이 제조사는 5만 원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창출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부가가치 5만 원에 대해서 10%의 5천 원을 부가가치세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야 되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판매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5만 원에 사와가지고 소비자한테 10만 원에 팔게 돼요. 그러면 이 10만 원과 5만 원의 차액인 5만 원만큼을 부가가치로 창출을 해냈어요. 그래서 이 헤드폰의 부가가치는 총 10만 원어치인데 그 중에 제조사가 5만 원어치를 창출했고 그리고 판매상이 5만 원만큼을 창출해서 총 1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부가가치가 창출되면 그 부가가치에 일정률의 세금을 매기는 게 부가가치세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가 하는 거냐라는 건데, 일단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판매점에 5만 원의 헤드폰을 팔면서 5천 원의 부가가치세를 붙이죠. 그래서 판매점에게서 5만 5천 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 중에 5천 원은 부가가치세로 국세청에 갖다 주죠. 그러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 5천 원을 부담한 게 아니죠. 제조사는 부담한 게 없어요. 세금으로 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매점에서 대신 받아가지고 그냥 전달만 한 거죠. 따라서 제조사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어요. 단순히 그냥 자기 통장에 들어왔다가 대신 국세청에 갖다 준 것 뿐이죠. 판매점의 입장에서 보면 판매점은 이걸 10만 원에 팔면서 소비자한테서 부가가치세 10,000원을 걷어요. 그리고 그 전에 자기가 부담했던 5천 원을 여기서 빼주죠. 그리고 나머지 5천 원만 국세청에 갖다 주게 됩니다. 그러면 판매점도 역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죠. 왜냐하면 자기가 냈던 5천 원은 여기서 5천 원 까고 나머지 5천 원만 국세청에 줬으니까 결국 판매점도 소비자한테서 부가가치세 받아서 이쪽에 국세청에 갖다 준 거밖에 안 되죠.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부가가치 총 10만 원에 대해서 지금 10,000원의 세금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서 5,000원, 여기서 5,000원. 그래서 이제 10,000원이 들어와 있죠. 10% 10만 원에. 그러면 이 10,000원은 결국 누가 부담했어요? 여기 소비자가 부담한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주머니에서 나온 10,000원이 여기에 국세청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이 단계에서 제조사도 판매점도,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사업자들은 단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사업자분들이 부가가치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힘들다 하는 건 맞지 않는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여기서 이제 받은 부가가치세는 이게 들어올 때부터 내 게 아니거든요. 바로 여기 소비자에서 국세청으로 가야 되는 걸 단순히 판매점이나 제조사에 걸렀다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 사업자분들이 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 부가치세를 받을 때부터 총 매출액에 포함해서 받다 보니까 이제 받게 되면 그 통장에 이제 섞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통장에 섞였다가 다시 나갈 때 되면 그게 이제 처음부터 내 거라는 생각은 못 하시니까 이제 나갈 때는 아깝죠. 뭐 저도 사업을 해봐서 알지만 아깝죠. 아까운 건 아까운 거니까. 근데 이제 개념상은 이렇다는 거죠. 조금 어려운 말로 들어가면 이게 세금이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어요. 그래서 뭐 소득세나 상속세나 증여세나 이런 세금들은 직접세에 속하는 거고, 부가가치세나 주세나 개별소비세 아시죠? 개별소비세 등은 간접세에 속해요. 이게 뭐냐면 부담하는 주체와 내는 주체가 다른 게 간접세입니다. 여기 소득세는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내 주머니에서 나가죠. 그러면 이건 직접세고,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주머니에서 내가 갖고 와서 내가 내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부담하는 주체와, 그러니까 여기죠. 세금을 부담하는 주체와 실제 세금을 내는 의무자는 달라요, 서로. 그래서 이거를 간접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여기 간접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주체와 내는 주체는 다르다. 뭐 요 정도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또 하나 있죠. 사실 알고 봤더니 우리가 평소에 부가가치세로서 세금을 되게 많이 내고 있다. 그래서 잘 몰랐지만 나도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굉장히 이바지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알면 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의 개념을 얘기할 때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세와 있고, 과세가 있고, 면세가 있고, 영세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과세 면세는 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를 따질 때 과세와 면세를 구분합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이 영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영세율은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영세율 자체는 여기 과세의 개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속에 들어가 있는 영세율인데 이 개념을 좀 이제 빼놔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과세는 뭐 말 그대로 부가세를 10% 과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세 사업자 중에는 일반 과세자가 있고 간이 과세자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 과세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간이 과세자는 잘 아시다시피 업종별로 다른 부가가치율을 적용합니다. 그게 이제 1.5%에서 4% 정도 되죠. 업종별로. 그 다음에 이제 면세는 뭐냐 하면 이 물품이나 재화, 용역 자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상, 그러니까 정책적인 목적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별도의 목적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면세 품목인데, 혹은 면세 용역이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면세 사업자라고 하죠. 근데 이제 영세율은 뭐냐면 보통은 이제 수출 업체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아니면 용역을 공급하게 되면 영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영세율은 말 그대로 세율이 0이에요. 과세 사업자이긴 한데 10%의 세율 대신 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면세처럼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이 없어요. 0이에요, 0. 그거를 이제 영세율이라고 하죠. 하지만 면세와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를 얘기할 때 과세,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과세, 그리고 면세, 그리고 과세 중에 영세율 이렇게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개념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 면세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면세라는 건 일단은 미가공 식료품, 그리고 생필품, 그러니까 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데 부가가치세까지 붙이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정책적인 목적으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치료 목적의 의료나 교육, 용역, 학원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 신문이나 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세를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이에요. 우리가 먹고 있는 쌀, 그 다음에 뭐 생선, 그
그다음에 고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가치세가 붙지 않아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미가공 식료품이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농수축산물 중에 이제 우유, 예를 들어서 우유가 있는데 흰우유, 그러니까 우유 자체에 대해서는 부가치세가 면세인데 딸기 우유나 바나나 우유처럼 이거를 가공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과 자체는 농산물이죠. 따라서 요거는 부가치세가 면세되는데 이거를 가공을 했기 때문에 사과 주스는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공의 의미는 재밌는 게 포장도 약간 가공에 들어가요. 따라서 김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공도 필요 없이 그냥 섞은 거잖아요. 배추, 고춧가루, 마늘, 뭐 젓갈, 파, 무, 뭐 이런 것들을 섞었어요. 소금 이런 것들을. 그래서 면세 품목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냥 김치는 부가치세 면세입니다. 근데 이거를 마트에서 팔기 위해서 포장을 하게 되면 포장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는 포장 김치도 지금 면세를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포장 김치도 과세였죠. 마찬가지로 뭐 그런 개념에서 보면 수돗물 자체는 면세예요. 이거는 뭐 생필품의 목적도 있고 그다음에 뭐 미가공인 것도 있죠. 근데 요 수돗물은 면세인데 생수는 과세예요. 같은 물이어도. 뭐 요런 구분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주택 임대도 역시 면세인데 상가 임대는 과세죠. 그다음에 기저귀, 분유, 생리대 이런 생필품들도 역시 면세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 용역도 면세인데 이 중에서 미용을 목적으로 한 의료 용역은 과세입니다. 그래서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면세 사업자가 아니라 과세, 면세를 같이 하는 겸용 사업자가 되죠. 그리고 이제 교육도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거죠. 따라서 학원이나 교습소, 유치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가치세가 면세되는데 이건 반드시 교육청 관계기관에 인허가가 붙어 있어야 돼요. 이 인허가 없이 제공하는 교육 용역들이 있죠. 우리 보통 뭐 교육 서비스 해가지고 교육청 인허가 없이 신고 없이 하는 그 교육 서비스업도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습니다. 꼭 교육청에 인허가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책들, 도서나 잡지, 신문 등 이런 것들도 부가세가 면세되는 거고 뭐 예술품 행사, 그 다음에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에 대한 입장료 이런 것들도 면세죠. 그리고 금융이나 보험자가 들어가는 것들도 역시 면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중교통이나 토지의 공급 등도 면세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과세, 면세, 영세율일 때에 그 어떤 세금적인 차이가 있냐라는 것들도 개념상에서는 좀 중요하죠. 일단 일반적인 경우에요. 여기 과세 사업자를 보게 되면 5만 원에 5천 원을 부담하고 10만 원에 부가치세 만 원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 이 과세 사업자는 매출세액이 만 원이죠. 여기 10만 원에 팔았으니까 매출세액 만 원인 거고 그 다음에 매입을 5만 원에 했으니까 매입세액은 5천 원이에요. 그래서 이 과세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 5천 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를 하겠죠. 물론 부담은 소비자가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영세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차이가 뭐냐면 매출을 할 때 부가가치세가 0%를 적용해요. 그래서 모든 세금 계산서나 신고 의무가 과세 사업자랑 다 똑같지만 영세율 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됩니다. 세율을 0%로 해가지고 발행을 하게 되죠. 따라서 매출세액이 0%, 즉 0원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매입세액이 여기서 5천 원을 부담했던 게 있죠. 그래서 환급세액이 5천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영세율 사업자는. 면세는 내가 5만 원에 5천 원 세금을 주고 갖고 왔더라도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 않아요. 면세 사업자는. 그래서 납부세액도 없고 환급세액도 없게 되죠. 그래서 영세율이 이런 면에서 면세 사업자보다 유리한 게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모르겠어요. 여튼간에 여기에 포함이 돼 있겠죠. 매입에도. 그래서 어떤 물건을 10만 원에 사왔어요. 10만 원에 사와가지고 그거를 그냥 똑같은 가격 10만 원에 판 거죠. 근데 이 사업자는 영세율 사업자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남는 게 없죠. 10만 원에 사서 10만 원에 팔았으니까 0원이 남은 건데 근데 이 영세율 사업자는 9,090원이 매번 들어오죠. 환급세액으로. 그럼 계속 9,090원이 남는 거예요. 똑같은 금액을 들여서 사와서 똑같은 금액에 팔아도
환급세액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죠. 이 환급세액. 여기서 부담한 이 부가가치세를 영세율 사업자는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면세 사업자는 환급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수출업체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가격에 사와서 낮게 팔지만 않으면 계속 남죠. 그래서 이런 이점이 있는 겁니다. 영세율 사업자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초 세법 강의 중에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일단은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이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납세 의무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 의무자는 사업상 상품의 판매나 아니면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가 대상이에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가가치세를 내는 납세 의무자와 실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를 간접세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얘기하는 사업자를 봐야 되는데, 일단 사업자는 크게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고,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하죠. 이렇게 결정이 되면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될 의무도 없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의 의무도 없어요. 이러다 보니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결국에는 과세사업자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과세사업자를 크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이렇게 나뉘죠. 뭐 매출의 규모나 뭐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납세해야 되는 납세 의무자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이렇게 구분이 되고, 요 두 사업자가 납세를 해야 되는 납세 의무자가 되죠. 근데 여기에 이제 굳이 하나를 더 넣자 그러면 구분 기준을 하나 더 넣자 그러면 겸용사업자가 있어요. 이 겸용사업자는 뭐냐면 과세사업도 하고 면세사업도 하는 사업자를 얘기해요. 물론 이 겸용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일 수도 있고요. 간이 과세자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 겸용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면세 품목을 팔거나 면세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이 과세 쪽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 면세에 해당하는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과세 부분에 대한 것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보통 이제 겸용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마트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트를 가게 되면 뭐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이런 것도 팔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면세 품목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공식품이나 뭐 전자제품, 옷 뭐 이런 것들도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과세 품목이니까 결국 이제 마트 같은 경우에는 겸용사업자가 되는 거죠. 이 과세사업자하고 면세사업자 구분해서 그 참고적으로 아셔야 되는 건, 일단 그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세금 계산서 발행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계산서만 발행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일반 과세자도 세금 계산서만 발행하게 되죠. 근데 이제 겸용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도 발행하고 계산서도 발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계산서하고 계산서 말고 우리가 소위 적격증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발행하는데, 그거는 이제 카드나 현금 영수증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따라서 카드와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업자가 다 발행을 할 수 있고, 대신에 세금 계산서는 일반 과세자만 발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계산서는 면세 사업자만 발행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간이과세 중에서도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4,800에서 8천만 원 사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요. 나머지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조금 들어가서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도 알아야 되는데, 뭐 많이들 다 알고 계시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율이 가장 큰 차이가 10%를 적용한다는 거죠. 대신에 간이과세자는 1.5%에서 4%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과세자는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매입한 금액에 붙은 매입세액을 전체를 다 공제를 받게 되죠.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공제를 받게 되는데,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매입을 하더라도 전체 금액의 0.5%만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과세자는 연간 8천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 일반 과세자가 되는 거고, 그 미만이면 이제 간이과세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간이과세가 안 되는 업종과 안 되는 지역을 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 매출의 규모가 적더라도
간이가세자는 할 수가 없고 일반가세자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 신고를 하죠. 7월달, 1월달. 그래서 6개월씩 끊어가지고 한 과세기간, 그러니까 1년에 2개 과세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과세기간마다 한 번씩 신고를 하셔야 되고,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체를 과세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만 1월달에 신고를 하게 되죠. 물론 이때도 예외는 있어요. 그 좀 전에 보셨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간이가세자, 그러니까 요 경우죠. 간이가세자 중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요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1월에서 6월 사이에 발행을 했다 그러면 7월달에 예정신고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간이가세자여도 예정신고 한 번, 확정신고 한 번 하게 되니까 2번을 신고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이가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인데, 이 부가가치율이 뭐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간이가세자의 1.5%에서 4%의 세율 적용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의 1.5에서 4%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업종마다 부가가치를 정해져 있어요.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간이가세자 계산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에다가 10%를 곱하고, 여기까지는 일반가세자잖아요. 여기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게 돼요. 매출세액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매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부가가치율이 15%가 되죠. 따라서 매출액에다가 10%를 곱하고 다시 15%를 곱하게 되면 이제 전체 매출액으로 보면, 그 기준으로 보면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 금액의 1.5%에서 4%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이 범위가 부가가치율이 15%에서 40%까지 있기 때문에 결국의 계산상으로는 1.5%에서 4%까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하는 업종에 따라서 이 부가가치세율 자체가 달라집니다. 요건 참고적으로 해당되는 업종에 따라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이에요. 일단 조금 어려운 말로,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적용하고 있어요. 전단계세액공제법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매출할 때 세금을 걷어들여 가지고 내는데, 여기서 전단계, 그러니까 내가 사왔을 때 세금을 공제해 준다는 얘기죠. 빼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걸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액 계산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그 나머지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되는 납부세액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매출세액이 10,000원이고 매입세액이 5,000원이니까 요거의 차이 5,000원이 이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단계 세액공제법으로 하게 되면. 근데 이제 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일반과세자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나머지 납부세액을 계산해내는 이제 원칙적인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매출세액 계산할 때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하나 더 들어간다는 거, 또 하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요 공제세액은 여기서는 부담한 매입세액 전체를 공제하지만 간이과세자는 그거와 상관없이 매입액의 0.5%만 공제세액으로 빼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납부세액이 요렇게 계산이 된다는 식이고, 일반과세자하고 간이과세자는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죠.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그랬는데 전단계세액공제법에서는 매입세액을 여기서 공제를 해주죠. 빼주게 되는데 안 빼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목적도 있고요. 약간 벌칙적인 목적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목적으로 이 매입세액을 부담하더라도 공제를 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세금계산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불공제해요.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신고할 때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 합계표 자체를 잘못 기재했거나 혹은 내가 받은 세금계산서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재사항이 잘못 적혀져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자체를 안 받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아무리 매입세액을 부담했다 그래도 공제를 해주지 않죠. 그 다음에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데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잘 아시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뭐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 않아요. 단 여기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시면
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업무용 자동차죠.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그 경비 처리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대상이 잘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 경차나 그리고 9인승 이상의 승합차, 그다음에 화물차 등,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거고, 그 이외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뭐 구입했을 때 들어가는 매입세액이나 아니면 뭐 렌트나 뭐 이런 거 했을 때도 부가치세가 들어가잖아요. 그 부가치세, 그리고 뭐 수선, 그러니까 정비를 하거나 그리고 주유를 하거나 이렇게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에 들어간 부가가치세가 있더라도 그거는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대비 관련한 비용도 부가치세 공제를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접대비로 사용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는 해주지 않지만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경비 처리는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접대비가 발생했다 그러면 당연히 부가치세 매입세 공제도 안 되고 소득세 때 경비 처리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가치세에서의 매입세 공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세 때 경비 처리는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요거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같은 비용이어도 이게 접대비냐 복리후생비냐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결정되면 매입세 공제가 되냐 안 되냐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밥을 10만 원어치 먹고 1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냈는데 이게 거래처하고 같이 먹게 돼서 접대비로 판단이 됐다 그러면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게 만약에 복리후생비다 라고 결정이 된다 그러면 복리후생비는 같은 식사비라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뭐 항공, 고속버스, 철도, 뭐 여객 운송 같은 경우에는 부가치세, 매입세 공제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도 매입세 불공제예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을 때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이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5월 달에 뭔가 매입세액이 발생하는 매입을 했다. 그럼 그 당시에는 사업자 등록이 없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뭐 주민등록번호나 이렇게 받겠죠? 그러고 나서 5월 달이 속하는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5월이 속하는 과세 기간이니까 이 과세 기간 이후 20일, 그러니까 6월 30일 이후에 20일이니까 7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그거를 땡겨와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겠지만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에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금계산 자체를 발행을 못 받으니까 부가가치세 표시도 안 돼 있을 거고요. 따라서 이제 이런 경우는 불공제 경우이고, 해외에서의 사용하는 지출도 역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요. 수입 같은 경우에는 뭐 수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입세금 계산서가 끊겨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이제 부가치세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끊긴 수입세금 계산서는 매입세 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좀 아까 납세 의무자에서 말씀드렸는데 겸용사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세사업하고 면세사업을 동시에 하는 겸용사업자가 있거든요. 뭐 아까는 대표적으로 뭐 이마트나 이런 마트를 예를 들었는데, 그런 경우 아니더라도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면세 품목과 과세 품목을 같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면세 품목이 뭐 예를 들어서 김치를 만드는 공장이다. 근데 한쪽 공장에서는 김치를 만들고 다른 쪽 공장에서는 양말을 만든다. 그러면 양말은 과세고 김치는 면세 품목이에요. 이 사업자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죠. 근데 매입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사용하는 공구를 하나 샀어요. 근데 그 공구는 당연히 과세 품목이니까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을 거고, 그리고 매입세액도 부담을 했겠죠. 근데 이 공구를 김치 공장에서 사용하는 목적으로 샀다 그러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요. 같은 공구를 양말 공장에서 사용하는 목적으로 샀다 그러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거죠. 그래서 겸용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기타 비용들은 매입세 불공제가 되겠죠. 매입세액 자체도 없고, 그러니까 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겁니다. 부가치세 신고할 때는 이 매입세 공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공제 항목을 가려내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불공제 항목을 공제 항목으로 넣게 되면 과다 공제가 돼서 세금을 적게 내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 가산세도 붙기 때문에 이 불공제 항목은 반드시 유념하고 계시다가 꼭 제외를 시키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가치세법 이론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이제 세 번째 시간에서는 나머지 신고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성현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있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부가가치세 이제 신고 관련한 내용들을 좀 알아볼게요. 일단 신고 관련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이 부가가치세라는 거에 대한 과세 기간과 그리고 그 신고 기간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과세 기간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 기간 자체를 6개월로 끊어서 봐요. 그래서 1기는 6월 말일까지, 2기는 12월 말일까지 해서 1년에 두 개의 과세 기간이 있죠. 그리고 이 과세 기간 끝에 신고를 하는 거를 확정 신고라고 하고요. 그래서 확정 신고는 두 번이 있죠.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예정 신고라는 걸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정 신고는 지금 1기 하나의 과세 기간을 전체를 신고하는 게 확정 신고인데 요거를 또 반으로 나눠 가지고요. 3개월로 끊어 가지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예정 신고라고 하죠. 그래서 예정 신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 예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요렇게 4번을 신고하게 돼 있죠. 1월부터 3월까지 끊어서 4월 달에 한 번, 그리고 4월부터 6월까지 끊어서 7월 달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4번을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건 다음 달 25일까지예요.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기준이 생기면 부가가치세는 그 기준일의 마지막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다 보니 만약에 1기의 과세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그러면 이 1기의 마지막 날 6월 30일 이후 25일이니까 7월 25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기 같은 경우에는 끝날이 12월 31일이니까 이날 이후 25일 이내면 1월 25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7월 25일과 1월 25일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예정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정신고는 보통의 법인 사업자들은 대부분 다 하는데 개인 사업자하고 이 법인 사업자 중에 소규모 사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전 과세기간, 하나의 과세기간인데 그 직전의 과세기간 6개월 동안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에 미달하게 되면 예정신고라는 게 아무래도 신고다 보니까 여러모로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예정고지라는 거를 합니다. 이게 예정고지는 뭐냐면 일반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인데 6개월치를 확정신고 때 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6개월치를 한꺼번에 내는 게 돈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번에 자금적으로 많은 부담이 들어가니까 요거를 3개월 끊어가지고 요 예정 신고 기간 중에 예정 고지를 세무서에서 보내줘요. 그러면 이 예정 고지의 기준은 직전 과세 기간의 세액이에요. 거기에 50%를 뚝 잘라가지고 일단 먼저 내 이러고 예정 고지를 보내죠. 그러면 이제 사업자는 그 예정 고지를 내고 나중에 확정 신고를 하게 되면 기납부세액으로 빼주게 됩니다. 근데 예정 고지 대상이더라도 특수한 경우에는 고지가 아니라 신고를 직접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직전 과세 기간에는 장사가 되게 잘 돼가지고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부가가치세가. 근데 이번 과세 기간에는 장사가 전혀 안 돼가지고 세금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직전 과세 기준을 따져가지고 50%를 뚝 잘라서 내라고 하면 이번 기간에는 장사가 잘 안 돼서 자금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50%를 내는 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실제로 예정신고 3개월 동안 사업을 했더니 이렇게 세금이 안 나와요 하고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정고지라도 세금을 안 내도 돼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정신고라는 걸 할 수 있죠. 선택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기 환급 목적,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기 환급 목적인 경우에는 예정신고 때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라도.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일반 과세자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간이과세자는 좀 다르죠.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과세기간 자체가 1년이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지막 날로부터 25일 이내인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간이가세자는 1년에 신고를 한 번만 한다고 알려져 있죠. 물론 대부분의 간이가세자는 1년에 신고를 한 번 해요. 한 번만 하는데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이가세자 중에서도 그 4,800만 원이 넘는 간이가세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가세자는 예정신고를 한번 해줘야 돼요. 그 예정신고는 7월 달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가세자는 7월에 한 번, 1월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과세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간이가세자였더라도 두 번 신고를 할 수 있죠.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한 번만 신고하는 간이가세자이더라도 1년에 두 번 신고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앞에서 설명한 과세 기간과 그리고 신고 납부 기간이 달라지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과세 기간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신고 납부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신고 납부 기간은 우리가 지금 뭐 1월 25일, 그 다음에 예정 신고를 하게 되면 4월 25일, 7월 25일, 그리고 10월 25일, 뭐 1월 25일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날이 아닌 다른 시기에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신규 사업자인데요. 신규 사업자는 정확히 1월 1일 날부터 사업을 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신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과세 기간이 1월 1일이 아니라 사업을 시작한 날, 그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 기간 종료일까지가 이제 과세 기간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신고 납부 기간은 앞에서 살펴본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겠죠. 왜냐하면 과세 기간의 종료일이 같을 테니까 요때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면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폐업 사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세 기간 중간에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과세 기간이 시작일은 동일하겠죠. 일반적인 경우하고. 왜냐하면 개시일 이후에 폐업을 했으니까. 따라서 과세 기간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 기간, 그러니까 폐업일이 속하는 해당 과세 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가 과세 기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월 10일 날 폐업을 했다. 이러면 이 사업자의 과세 기간,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 과세 기간 시작일이죠. 1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가 과세 기간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과세 기간이 정해지면 이 과세 기간의 종료일이 속한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7월 25일이나 4월 25일이 아니어도 다음 달 6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조금 다른 기간과 시기가 적용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치세 신고에서 마지막으로 환급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환급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부담한 세액이, 즉 매입세액이 내가 받은 세액, 그러니까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인 거죠. 따라서 이때는 세무서에서 그 내가 냈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 돌려받는 거를 이제 부가가치세 환급이라고 하죠. 일반적인 환급은 확정신고 기한이 돼가지고 신고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30일 이내에 보통 환급을 받게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7월 25일까지 그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를 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8월 달에는 환급을 받게 되죠. 근데 이제 예정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법인사업자도 그렇고. 근데 이제 예정신고를 하면서 그때 예정신고에서 환급액이 발생하면 예정신고한 다음 달에 받는 게 아니라 이때도 역시 확정신고를 하고 나서 받아요. 대신에 이제 예정신고할 때 발생한 환급세액은 확정신고할 때 그 정산을 해가지고 빼주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환급 말고 조기환급이라는 게 있어요. 이 조기환급이라는 건 왜 있냐 하면 사업을 하다 보면 거액의 뭐 기계장치를 구입한다거나 혹은 뭐 부동산 임대업을 하신다 그러면 건물을 사겠죠? 그러면 일시에 큰 금액이 나가게 되고 거기에 10%인 매입세액도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을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뭐 10억짜리 건물을 샀을 때 1억이 세금인데 이 1억이 다른 매출이 없다 그러면 그대로 환급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과세 기간이 6개월이나 되다 보니까 환급을 받으려면 확정신고 기한까지 기다렸다가
그것도 또 30일 이내니까 다음 달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1월 달에 매입세액을 부담했는데 그거를 8월 달이 돼야 환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금액이 장기간 묶여버리게 되면 사업을 조그맣게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금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따라서 요거를 확정 신고 기한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빨리 환급을 시켜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이제 조기 환급이에요. 조기 환급 같은 경우에는 환급을 신청하는 시기도 빠르지만 환급을 해주는 기간도 여기 일반 환급은 30일 이내인데 조기 환급은 15일 이내에 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조기 환급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이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하시는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사업용 설비나 그리고 신설하는 뭐 기계장치 그리고 취득하거나 아니면 뭐 확장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역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조기 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시기는 이 조기 환급 대상인 매입세액이 발생한 것, 그러니까 이 큰 금액의 뭔가를 구입한 시기죠. 그 시기에 다음 달 25일까지 이 조기 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조기 환급 신청은 부가세에서 신고하고 비슷해요. 신고하시는 거하고. 따라서 요거를 신청하고 나서 조기 환급을 다음 달에 받으시면 나중에 확정 신고할 때 이 조기 환급 받은 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산을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가치세법에 관한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모르셔도 되는 내용은 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고하는 방법에서 많이 말씀드린 내용도 여기서는 빼고 신고 방법에서 또 말씀드릴 거니까 그런 내용들은 빼고 꼭 아셔야 되는 것들만 정리를 좀 해봤고요. 제가 생각할 때 사업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신고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부가치세도 있고 종합소득세도 있고 법인세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은 최소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이해도 빠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고하실 때 실수나 이런 것들도 좀 적을 것 같으니까 이론적인 내용도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가치세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는 종합소득세법이나 아니면 법인세법 정도에서 한번 이론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자, 감사합니다.